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조나무라고 합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제도와 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또 다시 건축 이야기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권영걸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의 어떤 행복한 삶을 생각한다면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와 건축에서의 좋은 공간에서의 삶,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건축이라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다양한 걸 상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정확한 제도와 물리적인 것, 어떤 기술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여러 가지 관점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오늘 아마 들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뭐 정말 좋은 강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IMF가 있던 그 97년, 이 지난 그 98년에 목조 건축을 이렇게 처음 공부하면서 첫 번째 집을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지었습니다. 처음 짓긴 했지만 그 동네 풍경에 맞도록 목조와 콘크리트 구조를 혼합해서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단면을 보시면은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습식의 온도를 나무 위에서 진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서, 이 집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바닥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목조가 이렇게 1층에서부터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주택인데, 저의 아마 이제 건축의 큰 과정 속에서 마치 이렇게 원형질처럼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지하 1층의 모습이고 1층, 2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그 주택을 설계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제 교원그룹이라는 회사의 도구의 연수원을 이제 지명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요 앞에 보이는 요 연수원이 이제 그때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회장께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목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뒤에 유휴부지에 휴양 공간, 그러니까 교육을 겸한 휴양 공간을 설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모형인데요. 이 모형을 보시면 이게 이제 진입 과정이고, 여기가 이제 계곡의 맨 안쪽이기 때문에 이 계곡의 축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길게 배치를 하고, 이게 이제 숙소 두 개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의실은 그냥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고, 나머지 전체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 계곡의 어떤 수공간을 앞뒤로 이렇게 두고, 가운데 있는 라운지는 이 수공간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앞뒤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년이 지난 후의 사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숙소동이고, 이게 숙소고, 가운데가 라운지 부분이 있고, 뒤쪽에 강의실 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숙소동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관통하는 이제 라운지는 앞뒤가 다 이제 커튼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라운지 안쪽에서 진입 쪽을 본 앞에 수공간이 있고 왼쪽으로 숙소동이 보입니다. 이 라운지는 이제 우리는 휴양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의 형태를 따랐는데, 실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디자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라운지가 앞뒤가 유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력에 대응하는 구조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무 형상의 이 브레이싱이 실제 횡력에 대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때가 이제 99년에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구조 해석을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운지 부분은 캐나다의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구조 해석을 받았었고, 또 거기에 경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 이런 걸 다 예측하면서 디테일들을 그리고 실제 제작을 했는데, 이건 실제 저희가 시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설계 사무실이었던 저희가 직접 시공에 나서서 한 작업입니다. 작업에 참여했던 목수들은 실제 한옥을 만들었던 목수와 인테리어 목수들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었던 그 숙소동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실제 수공관 위에 나무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 이게 띄워진 이게 누상가옥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은 나무가 물속에 박혀 있고 또 물을 늘 머금고 있는 데크가 있고 또 그 위에 벽에 나무를 쓰고 있죠. 이것은 서로 다른 레벨의 기술들이 적용된, 등급이 적용된 어떤 방부 성능들을 전제로 해서 계획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숙소동의 모습이고요. 그 숙소동 안쪽 거실 쪽에서 마당 쪽을 보면서 이게 이제 한옥에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건축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숙소동은 전체가 198개의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 기둥을 태우기도 하고 벽을 태우기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 이 구조의 해석은 뉴질랜드 엔지니어링 회사가 지원을 해줘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2000년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은 주로 수입된 목조 주택을 거의 조립 정도 수준에서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먼저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을 국내에서 한다면 해외에서도 찾고 우리도 공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방식으로 찾아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목조 건축의 지금 현재 한계는 이미 저는 꽤 많은 기술과 어떤 제도 시스템들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실제 기초를 닦고 열고 그 체계를 만들고 노력해온 분들은 거의 임산공학, 임산 쪽의 분야인 거죠. 건축 쪽에서는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여기 오늘 이제 발표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건축에 꽤 많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 체계도 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대학 안에서 목조 건축에 대한 교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건축 영역을 이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단순히 어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을 좀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생태 환경 미학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생태도 어렵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그렇고 미학도 그렇습니다. 다 사실은 어려운 말들을 다 모아서 사실 굉장히 무리한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정말 이제는 어떤 단계적인 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제 바로 뛰어들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이 모든 관심으로 모든 분야들을 다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건축 생산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모색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생태 환경 미학 건축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게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당연히 이제 근대 건축 이후에 건축의 흐름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강해요. 공간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근대 건축 이후에 건축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이런 우리 환경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을 실제 그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건가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주로 저의 작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이 주제들하고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한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더 제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새로운 건축의 어떤 돌파구를 찾는데 어떤 작은 단서가 될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주제들을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축의 변모는 사실 이제 건축에서 친환경이라는 주제는 정말 우리가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해묵은 주제입니다. 우리 생소한 주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 현대 콘크리트 문화가 만들어 왔던 그 현대 건축의 그 기조 위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양광 패널을 좀 얹고 지열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도구적인 존재를 이렇게 마치 몸에 이렇게 장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후라고 하는 주제가 건축의 형태와 공간과 어떤 공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 과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될지는 이제 모두가 같이 가야 될 방향인데, 아무튼 그런 주제를 좀 던져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 건축을 다루다 보면 주로 이제 건축 밖에서 이걸 보다 보면 주로 중목 구조에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목조 건축은 크게 보면 무거운 목조와 가벼운 목조, 외피 이렇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목 구조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구조나 혹은 철골 구조의 형상과 비슷하고 또 그 원리를 거의 따라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목조는 기본적으로 목재라는 재료가 아주 약한 재료이면서 아주 강한 재료죠. 무게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강한 재료죠. 그러니까 목조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일은 가벼운 구조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재료를 쓰는 것보다 작은 재료를 조합하는 것도 건축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 건축가들은 어떤 고딕 건축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결국 이게 건축을 이루는 게 외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목조는 실제 안에 목재가 들어가고 거기에 결로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술적으로도 외피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과 밖을 이루는 경계라는 인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06년에 알지노 컴플렉스라는 건물을 어떤 연구소와 어떤 작은 사옥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도 게스트하우스를 할 때만 해도 이 중목 구조가 이루는 공간 구조에 대한 매력에 빠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판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프리패브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형식들이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여졌고, 이 판을 이렇게 기성판처럼 만들어서 또 이 판들을 각도를 이렇게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전 콘크리트 건축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2층 바닥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1층을 목재 벽으로 만들고 지금 징크를 감싸고 있지만 위에는 지금 목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입니다. 이게 이제 사옥 부분이고요. 이 내부에서도 중목 구조를 적조로 노출시키는 일들을 오히려 절제하고 벽과 지붕 위주로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2년에 판교에 지은 주택인데요. 저는 이제 그 경골목 구조가 갖고 있는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판교의 집을 설계하면서는 결국 이제 현대 건축에서 보면 한옥처럼 목재를 외부에다 노출시키는 일은 깊은 처마가 있지 않는 한은 한계가 있죠. 목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싸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목조에 대한 인상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 판교 집을 보면 이 뒤쪽을 보면 살짝 이렇게 30cm 정도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저 집이 가벼운 집이라는 인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게 측면의 모습이고, 이 다이어그램은 이 경골목 구조와 한옥의 어떤 개념을 접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현대 한옥의 유형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집인데, 이 진한 고동색의 보들이 이제 그 한옥에서의 어떤 기둥과 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옥이 저는 이제 현재도 여전히 현대 건축처럼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둥 보호 구조로 되어 있는 평면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옥이 집일 수도 있지만 치과가 될 수도 있고 갤러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어떤 벽의 자유로움 때문이죠. 그게 현대 건축의 중요한 언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1층 평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3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 1층 내부에는 전혀 벽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오픈시켰어요. 이 사랑방을 벽을 구별하긴 했지만 이 경골목 구조지만 이 벽은 털어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기둥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 자유로운 평면을 위한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크게 한옥의 인상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한옥의 인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현대 건축의 어떤 공간의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이렇게 병치되는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의 추사제는 어떤 마을에서 이 산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 부위에 있는 집인데요. 이 대지와 이렇게 목조의 구축에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만들었었고,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래쪽은 어떤 대지에 대응하면서 마치 어떤 땅의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이었다면, 위에 이제 위쪽의 목구조는 어떤 대지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진 형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어진 것이고, 이게 이제 목구조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평창이 있는데 그 위에 슬라브까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가 목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건축주께서 한 2만 권이 넘는 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반층이 들어 올려져 있고 한 층이 지하로 묻혀져 있는 이런 이제 지하 서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축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1층은 침실존이고 2층이 거실과 식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미래에 저는 건축주하고 논의한 거는 이 집이 어떤 지역을 위한 어떤 시설로 바뀔 수도 있다. 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둥과 보들이 안에 들어있고 또 지붕에서도 구조 보강이 돼 있어서 여기서는 저 벽들을 다 헐어내도 구조적으로 문제없게 고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다 털어내면 이게 마치 어떤 공공시설이 될 수도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주택이 앞으로 100년 이상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그 어떤 주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서리풀 나무집이라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주택이고요. 이 집은 지금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외곽은 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층 높이의 외곽을 쌓고 있는 콘크리트 피막을 만들고, 두 번째 다이어그램을 보면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목구조로 채워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 있는 벽도 마찬가지고 2층 바닥 슬라브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목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어진 외관이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2층 바닥이 목조 슬라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뚫려진 이 창 쪽에 안쪽에 또 목재 벽이 있는 걸 보면 안쪽이 목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정의 모습이고, 이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2층 바닥만 이렇게 목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계단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이스트, 그러니까 그 장선이죠. 장선을 끊었지만 이렇게 이 뒤쪽에 보이는 여기 보이드된 부분을 보면 여기는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장선을 끊지 않았어요. 미래에 저 부분이 벽체가 바뀌면서 저 부분을 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흰 벽으로 보이지만 안쪽에 있는 벽들은 경골목 구조의 벽의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행렬이라는 수학의 원리가 있죠. 그건 어쨌든 어떤 기하학적 원리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전에 나오는 두 번째 표현은 개인이나 사회가 처음 생성에서부터 발전까지 이르는 과정에 어떤 기반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물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생태환경미학이라고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가 이런 매트릭스라는 개념에 의해서 좀 더 가깝게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동원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국제 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서울숲에 있는 야외 공연장에 어떤 그 공연장 무대를 포함한 어떤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야외 공연장의 모습이고 그 위에 무대가 있었고 그 주변 공간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생태적이면서 아주 기능적이면서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어떤 미학적으로 구현하는 것, 그걸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었었고요. 여기서 갖고 있었던 원칙은 우리가 이제 보면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면 이런 공간들을 먼저 구상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재료들을 목적에 맞게 끼워 넣는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가 더 우선이고 부분은 덜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태 중심적 세계관에서는 뭔가 이렇게 부분의 원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전체 또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재 세포가 갖고 있는 이 다공성 구조물의 원리를 하나의 어떤 목재를 이루는 기본 원리로 삼고 그걸 이렇게 확장하면서 구조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제작한 이런 어떤 조적 형태의 박스가 이 현장에서 조립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실제 어떤 행사를 갖고 있는 서울시 야외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뭐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어떤 구멍을 가지고 있는 저 요소가 하나의 어떤 슬라브가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지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면서 이 다공성 구조물이 다양한 요소, 구조적 보강서부터 여러 가지 주변하고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 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구조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가구식 구조라는 걸 전제로 하지만 이거는 마치 목조적조 같은 거죠. 이건 이제 무대 뒤쪽에서 그 시민들이 옮겨가는 길 속에서 본 장면이고 이거는 뭐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쉼터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무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숲의 작업이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도시 스케일에서 저희가 이제 당선되진 못했고 DA라는 대형 사무실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공모를 했었던 건데 장지 버스 차고지에 이제 밑에 스마트 차고지를 두고 위에 공원을 두고 SOC 시설을 두고 이제 청신호 주택이라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840세대를 만드는 굉장히 거의 도시 스케일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매트릭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걸 또 새로운 형식으로 구현하려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안됐던 모습이고 여기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었던 원칙은 아무리 큰 도시의 스케일의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도시 스케일에서 갖게 되는 어떤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또 동시에 아까 그 작은 나무의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버스 차고지는 기본적으로 13.5m라고 하는 굉장히 긴 경간의 스판을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버스 차고지가 1층과 지하 1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두 개 층과 두 개 모듈의 단위를 청년주택의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 단위라고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이 건골목 구조, 우드월 시스템을 인필하는 방식으로 결국 이제 주요 구조는 아니고 벽을 인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이 어떤 주동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저희가 그냥 단지 월만 구성하는 것만으로 이걸 만들었을 때 1200톤 정도의 탄소를 저감하는 걸로 우리가 선정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전체에 적용된다고 보고 그게 이제 이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과 어떤 작은 주택을 지는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또 그러한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성과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목적과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구축적 특성들을 갖는데 그게 어떤 건축의 형식과 이렇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강천 수련원입니다. 앞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본관동이 있고 여기에 숙소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관리 시설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우린 뒤에 이제 숙소가 있고 이 앞쪽에 본관은 강의실과 홀과 식당을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원래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형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둥부 구조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평면의 구성 원리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단면의 모습들이고요. 그러니까 외관은 이제 하나의 그냥 징크라고 하는 재료로 전체를 통합해서 싸고 있는데 안을 잘 안 보여주죠. 그것은 안쪽에서 이렇게 통합된 공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계곡 위에 이렇게 살짝 떠 있는 형식입니다. 이제 숙소의 모습이고, 이 아까 이제 그 본관동의 안쪽은 지금 이제 이 강의실과 홀과 식당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제 큰 워크숍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2배 크기의 식당을 활용할 수도 있고 2배 크기의 강의실을 활용할 수도 있게 고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홀이고요. 안쪽에 이제 식당의 모습이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170mm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정사각 단면의 목재만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인왕산에 있는 숲속 쉼터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군인들이 인왕산 그 서울 성곽에서 근무하던 초병들을 위한 내무반이었는데, 그게 이제 2018년에 그 초소들을 다 없애면서 이 초병들 근무지를 이제 새로 짓는 방식인데, 하부에 있었던 콘크리트 구조를 남겨놓고 그 위에 이제 목구조로 만든 새로운 이제 시민들을 위한 쉼터를 좀 제안했고요. 이게 이제 등산로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 건물의 지붕은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공성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구조가 갖고 있는 어떤 숨쉬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하나의 과제로 삼고 시작을 했던 일이고, 연결 통로에서 이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베일동 명창께서 이 건축과 음악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매개로 해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만든 이 원리를 보자면 땅에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 기둥 위에는 보가 없죠. 거대한 판이 기둥 사이에 끼워지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제 목구조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해법, 그러니까 가구식으로, 그러니까 한옥을 상상하게 되면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그 모습하고는 이게 다른 인상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원리를 반대로 가는 방식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결국 우리가 어떤 기술적 원리를 따라가는 방식과 그것을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은 반대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어떤 구조적 유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밖에 풍경으로 여과 없이 이렇게 내보내는 일과 풍경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전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더 이렇게 목구조로 활용한 여러 가지 미학적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목구조에 대한 인상은 당연히 이 선으로, 그러니까 목재가 기본적으로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조 건축은 선의 조합이라고 그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천장이나 이 오른쪽을 보면 어떤 판이라든지 덩어리라든지 이런 인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조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현대 건축에서 특별함이 아닌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콘크리트 강도만큼 되는 이런 목재들이 생산되고, 그런다면 목조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별한 다름의 그 형식, 이런 것들의 경계는 점점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경험했던 그 산림복지진흥원 종합교육센터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 처음에 공모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바는 뭐였냐면, 거기에 이제 애초에는 4개의 건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청사 건물은 오피스고, 이 교육센터는 마치 어떤 문화적인 시설이고, 또 하나의 숙소가 있었고,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시민개방동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도시를 이루는 대표적인 건물의 유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어떤 목조 오피스라면 목조답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시에 있는 보편적 건물처럼 해서 보편적 건축을 목조로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목조의 특별함을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 목조가 왜 보편적인가를 설명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가서 보셨을 때 아마 왜 저렇게 너무 무덤덤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바깥쪽의 인상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문화센터 같은 그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저런 방식, 또 숙소는 콘크리트와 우드 시스템을 접목한 거,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이렇게 심플한 형태가 됐고요. 아마 이제 구조는 현장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지금 보면 이제 교육센터에서도 위에는 목구조인데 지하 1층 레벨은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상부의 형상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설명도 아까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 또 어떤 공사비의 문제, 여러 가지 설비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 것은 뭐 불가피한 문제고, 또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건축이 고유해지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결구의 형식을 보여주는 내부 공간들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안은 저희도 이게 현상 공모에서 떨어진 안이기도 한데 14층 규모를 실제 한번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근데 물론 이제 예산이 조금 여유는 있었지만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안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코어와 또 이 철골을 부분적으로 사용했고, 이 건물 제안은 모든 기둥과 보는 콘크리트 목구조로 제안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슬라브는 콘크리트로 했는데 그 포스코에서 개발한 우드 데크 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재로 된 거푸집 위에 철근이 이미 배근이 되어 있는 것, 기성품을 가져다가 이렇게 얹어서 콘크리트만 붓는 형식으로 제안을 했었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기준과 어떤 기술 기준들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생각도 동시에 우리가 키워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 이게 건축 안으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내와 차음, 뭐 불연, 난연재료, 설비, 배관,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풀어질 과제들이지만, 이게 도시 안에서 보편적 건축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러면서도 어떤 목조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함을 어떻게 또 드러내는가, 또 무수한 다양한 타협,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중성성이라고 한 것은 이게 현대 건축의 어떤 추상적인 측면,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과 목조로 만들면 뭐 좀 비하하는 경우는 무슨 사우나 같다, 이런 표현들도 하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런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느낌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외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비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역사는 이 단열과 기밀의 역사다.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뭐 패시브 하우스를 굉장히 칭송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부와 외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내부의 쾌적화를 도모하는 일에 가까운 말이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건축이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는 올해 이제 한 작업인데, 광주의 폴리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시 안에 국내 뭐 해외 건축가들이 많은 작업들을 지속해 왔는데, 올해는 이제 이 순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기후 문제를 주제로 해서 제가 하나의 작업을 했고요. 이것은 아까 이제 어떤 재료에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숨쉬는 재료를 활용하고, 이게 어떤 벽의 구성을 어떻게 만들고, 이 공간의 형태가 어떻게 공기의 흐름들을 유도하고, 땅속의 공기를 끌어들여서 안에서 이렇게 순환시키고, 이런 숨쉬는 건축의 것을 이렇게 좀 더 실천적으로 해본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이 폴리의 평면이고, 거기서 활용되는 약간의 에너지들은 다 이제 이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 쿨튜브를 설치해서 이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지속했고, 또 이 폴리는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작업을 할 수 어떤 행사를 또 수행하고 원자리로 돌아옴으로써 이렇게 다른 설치물들을 자꾸 만드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좀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 우리는 이제 이게 숨쉬는 성능을 갖는 것과 동시에 숨쉬는 듯한 인상을 갖는 것들을 이렇게 동시에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특별한 에어컨 같은 거 쓰지 않고 한 5도 정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기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 보면 5.3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자연적인 것만 갖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한 모습이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김종원 교수님한테서 논문을 하나 받아서 읽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왼쪽 그림은 도미노 구조라 그래서 근대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꾸르부제라는 사람의 근대 건축의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도미노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1700년대, 800년대 그때 이 동아시아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콘크리트와 이 철골이 이루는 어떤 새로운 건축 유형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나온 유형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하는 그런 어떤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양 건축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이런 인상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건축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벌룬 프레임, 경골목 구조의 원형에 해당되는 그림이죠. 이거는 보면 사실 목구조로 교연되어 있지만 서양 건축의 벽식 구조의 전통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상당 부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주로 기술과 제도 이런 문제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적어도 이제 이게 건축 안으로 들어오고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보다 이제 다양한 어떤 문화적 현상, 또 무엇보다 어떤 기후의 현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건축을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재구축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